안녕하세요. 공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배우가 연기하고 무용수가 춤을 추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만 존재했다가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찰나의 순간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둘러싼 아주 길고 흥미진진한 싸움, 공연 저작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만들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걸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건 말이죠. 계속해서 흘러가는 예술과 그걸 어떻게든 딱 붙잡아서 내 거라고 도장 찍으려는 법 사이의 뭐랄까 영원한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이 기나긴 싸움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목은 기억 도둑과 혁명가들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던 아주 먼 옛날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 시대에는요, 놀랍게도 기억력이 좋다는 게 곧 도둑질의 재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배경은 17세기 런던, 바로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요즘이야 스마트폰으로 뭐든 다 찍고 녹음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극작가들한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기억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쟁 극단에서 사람을 몰래 관객으로 심어놓고는 연극 대사부터 동선까지 싹 다 외워서 훔쳐가게 한 거죠. 와, 정말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녹음기, 인간 녹음기였던 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그 기억 도둑이 만들어낸 해적판, 일명 나쁜 사절판이라고 불리는 햄릿 대본이고요. 오른쪽이 공식 대본인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딱 봐도 문장이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기억에만 의존해서 작품을 훔치는 게 얼마나 원작을 훼손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들어보세요.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그 해적판에서는 To be or not to be, either is the point.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래 그게 요점이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원작의 그 깊이 있는 고뇌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되게 촌스러운 요약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조악한 복제품이 당시에는 버젓이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기억에 의한 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 수법이 꽤 뻔했습니다. 주로 돈이 궁했던 단역 배우들이 범인이었는데 자기 대사는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근데 주연 배우들 대사는 무대 뒤에서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거라 엉망인 거죠. 그걸 대충 엮어서 해적판 업자한테 팔아넘긴 겁니다. 이게 바로 17세기 스타일의 불법 복제였던 거죠. 이렇게 기억 도둑들이 판을 치니까 창작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결국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거대한 반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18세기 프랑스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한가운데에는 정말 영화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피에르 보마르시아인데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명한 희곡 작가이면서 동시에 시계공, 스파이, 심지어 혁명가이기도 했어요. 정말 다재다능하죠. 그가 당시 극장주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1777년에 당대 잘나가던 작가 30명을 자기 집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죠. 이게 바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전설적인 만찬이 됩니다. 그럼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세계 최초의 작가 조합, 지금의 저작권협회 같은 게 탄생한 겁니다. 이들이 똘똘 뭉쳐서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로비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1791년 인쇄된 책에만 적용되던 저작권이 살아 숨쉬는 공연에까지 확대되는 정말 역사적인 법이 만들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공연권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자, 프랑스에서 이렇게 멋진 법이 생겼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이제 싸움의 무대는 대서양 건너 당시 저작권 해적들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19세기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미국 법이 좀 이상했어요. 자국민 저작권은 보호해주면서 외국인 저작권은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무리 대박난 작품이라도 미국에선 그냥 막 가져다 써도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대 최고의 히트메이커였던 영국의 길버트와 설리번 콤비도 자신들의 오페라가 미국에서 공짜로 마구잡이로 공연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 두 장이 당시의 황당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열린 아주 화려한 초연 무대예요. 그런데 오른쪽은요, 같은 날 영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린 공연인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같은 날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두 개의 공연을 동시에 올려야만 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길버트와 설리번이 찾아낸 아주 기발한 꼼수,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미국에서 초연을 해야 했어요. 근데 동시에 영국 저작권을 유지하려면 영국에서도 공연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초연을 올리고 영국에서는 그냥 법적 요건만 맞추려고 배우들이 대충 모여서 악보도 없이 대본만 읽는 말 그대로 형식뿐인 저작권 공연을 한 겁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올 때 예술가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시간은 20세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싸움의 양상도 확 바뀌어요. 이제는 연극 대본 전체 같은 큰 덩어리가 아니라 훨씬 더 작은 단위, 예를 들면 단 하나의 춤 동작이나 배우의 얼굴 분장 같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희곡은 대본이라는 글자가 있고 노래는 악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춤은요? 춤은 무용수의 몸짓 그 자체인데 이걸 어떻게 저작권으로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고정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딘가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무용의 거장 마사그레이엄의 춤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예술은 비디오로 녹화를 하거나 라바노테이션이라는 무용악부에 기록을 해둬야만 저작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기록되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정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됩니다. 다들 아시는 뮤지컬 캐츠 있죠? 그 고양이 분장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것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았고요. 심지어 연출가가 정해준 배우의 무대 위 동선,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로 걸어가라 하는 그 경로까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2006년 뮤지컬 유린타운 소송입니다.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제작팀이 다른 프로덕션에서 자기들의 배우 움직임과 무대 위 위치, 이걸 전문용어로 블로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베꼈다면서 소송을 건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연출 방식도 중요한 지적 재산이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블로킹을 도식화한 겁니다. 꼭 무슨 건축 설계도나 작전지도 같지 않나요? 연출가의 머릿속에만 있던 그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딱 기록되는 순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이 된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자료죠. 자, 이렇게 400년에 걸친 저작권 투쟁의 역사는 드디어 오늘날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거대한 도전, 바로 인공지능 AI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1603년에는 불완전한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는 기억 도둑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완벽한 디지털 복제를 순식간에 해내는 AI 도둑이 등장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그 도둑이 이제는 생성형 AI라는 최첨단 기술의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셈이죠. 근데 문제는 이번 도둑은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헐리우드 전체를 멈춰 세웠던 대규모 파업 기억하시죠? 그 배우와 작가들이 거리로 나선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AI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기를 마음대로 복제해서 디지털 유령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달라는 거였죠. 생각해보면 이건 1777년 보마르스의 저녁 식사에 모였던 작가들의 외침과 똑같습니다. 결국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든 건 1603년 어설픈 기억력으로 희곡을 훔치던 기억 도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791년 프라우스에서 작가들이 뭉쳐 최초의 공연권을 얻어냈죠. 1879년에는 길버트와 설리번이 기발한 저작권 공연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마사 그레이럼의 춤처럼 보이지 않는 예술도 고정만 하면 보호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유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정말 끈질긴 싸움의 역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늘 복제를 더 쉽게 만들었고 예술가들은 그 기술에 맞서 자신의 영혼이 담긴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죠. 셰익스피어 시대의 배우들의 기억 속에 숨어있던 그 유령이 이제는 AI라는 기계 속 유령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번에는 우리가 이 유령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